안녕하세요. 자, EBS에서 부동산 공법 담당하는 한종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33회 시험에서 다 합격할 수 있게끔 하여튼 최고의 강의로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과목은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공법. 우리 2차 과목이고요. 자, 우리 입문서 다 받으셨죠? 기초서 싹 받으셨을 건데요. 이 기초 입문 과정이라고 그러죠. 이 부동산 공법의 기초 입문 과정. 이제 처음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제 하나씩 기초부터 하나씩 밟아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33회 시험 대비해갖고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고요. 자, 우리 부동산 공법이 이제 2차 과목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 과목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어보셨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2021년도에는 10월 30일 날 시험 보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이제 시험은 다 봐요. 1차 과목 9시까지 시험장에 입시를 하셔갖고요. 자, 1차 과목으로서 먼저 부동산 학개론, 우리 줄여갖고 그냥 학개론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학개론. 그리고 민법과 민사특별법. 자, 이 두 과목을 1차 과목이라고 그래요. 1차 과목부터 먼저 시험을 보시는 거죠. 자, 학개론, 민법 각각 과목별로 40문제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0문항씩 구성이 되어 있죠. 40문제. 이렇게 이제 합쳐가지고 80문제. 자, 80분인데, 이제 OMR 카드 그거 작성하고 그 시간들 10분씩 더 줘갖고 50분에서 100분 딱 시험 보시는 거예요. 100분. 그리고 이제 한 30분 정도 쉬어요. 그리고 2차 과목도 하루에 그냥 싹 시험 봅니다. 이어갖고 2차 과목을 또 시험 보게 되죠. 그래서 하루에 보는데요. 일단 공인중개사법.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해갖고 한 과목으로서 시험 보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 자, 이걸 또 한 과목으로 40문제. 80분 또 시험을 보십니다. 100분. 그래서 80분에 10분씩 더 줘갖고 100분 또 시험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3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공시세법,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 세법, 공시세법 한 과목으로 40문제 시험을 보시게 되죠. 역시 50분 시험 봅니다. 그래서 자, 요 세 개의 과목을 우리 2차 과목이라고 그래요. 2차 과목.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과목, 2차 과목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중에서 1차가 더 중요해요. 1차가 합격을 해야 2차가 유효가 돼요. 그래서 1차 요 두 과목이 합격이 돼야 2차도 유효가 되는 거고요. 1차가 불합격했다 그러면 2차 100점 맞았어도 무효.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차부터 먼저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과목이 있고요. 그럼 2차 과목 중에서 저와 같이 공부하는 공법이라는 과목이 있죠. 그럼 여태까지 한 5년간 출제 경향을 보면 예전에는 1차가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1차가. 그래서 1차 시험에서 어렵게 내갖고 그냥 1차에서 다 떨궈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1차는 한 1년 정도 공부하면 한 60점 정도는 맞을 수 있게끔 옛날 같이 1차에서 떨어뜨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1차는 그냥 1년 정도 공부하면 우리 시험이 1년에 한 번씩 시험 보죠. 그 말은 1년 공부해야 볼 수 있는 시험이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공부하면 이제 합격할 수 있게끔 그런 수준으로 출제가 돼요. 옛날 같이 무식하게 아주 극악무도하게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1차는 우리 시험은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죠. 그리고 한 과목이라도 꽈락이 있으면 안 돼. 꽈락이라는 게 과목 낙제 40점을 못 맞는 것을 꽈락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꽈락 없이 학개론 민법 1차 과목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는 1년 정도 공부하면 60점 이상 맞아갖고 합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최근 출제 경향이 2차가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2차가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2차 과목을 세 과목을 그냥 한 교시에 시험을 봤어요. 150분. 그럼 150분이면 2시간 반이죠. 엄청난 거예요. 2시간 반. 그 2시간 반을 시험을 본다.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연습이 엄청 돼야 돼요. 이 2시간 반 동안 딱딱한 의자에 앉아갖고 긴장된 상태에서 시험 보다 보니까 화장실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화장실 문제 때문에 막 시험 포기하고 막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이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또 침해한다 이런 민원이 하도 제기돼갖고 이제 2차 과목을 나누는 거죠. 나눠갖고 두 과목부터 먼저 시험 보고 좀 쉬었다가 한 과목 마저 보고요.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1교시, 2교시, 2차 과목을 두 교시로 나눠갖고 시험을 보고요. 자,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법. 자, 얘가
이름대로 공인중개사, 우리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에 관한 법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이라든지 시험부터 시작해갖고 중개업 하려면 등록해야죠. 중개업의 등록, 그리고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지 해서는 안 되는 거. 이런 공인중개사에 관해서 샅샅이 공부하는 과목이죠. 그래서 얘가 2차 과목에서는 효작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대부분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80점 이상 맞아요. 80점. 그럼 공인중개사법 80 맞았다. 공법하고 공시세법은 몇 점을 맞으면 되냐? 50점. 그러면 10점씩 보태줘갖고 평균 60으로 합격. 딱 이렇게 2차 과목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얘가 효작 과목, 전략 과목이죠. 그래서 얘 열심히 공부하고 80점 맞으면 50점 맞으면 합격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작년, 재작년 중개사법이 어렵게 나와요. 중개사법 과목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이게 80점 맞기가 쉽지가 않게 한 70점 정도, 그 정도 맞을 수 있게끔 70점, 공법 50점, 그리고 공시세법이 한 60점. 그래서 70, 50, 60 이렇게 조금 난이도 배정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과목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우리 공법, 저같이 공부하는 공법은 몇 점만 맞아주면 되냐? 50점만 맞아주면 돼요. 50점. 그러면 10점씩 보태갖고 그냥 합격하는 거예요. 50점. 그래서 50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50점은 어떻게 하면 맞으면 돼요?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이렇게 끝까지 가면 이게 50점이죠. 야, 그런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한 개 맞고 두 개 틀리고 한 개 맞고 세 개 틀리고 그래서 이게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이렇게 50점을 맞으면 성공하는 과목인데요. 자, 우리 2차 과목에서 떨어지는 원인이 크게 두 개입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는 요 공법 꽈락 맞아갖고 떨어져요. 40점을 못 맞아갖고 떨어져요. 또 공법 꽈락은 넘었는데 2차에 평균 60이 안 돼갖고 떨어져요. 그 2차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그 두 개예요. 공법 꽈락 맞거나 또는 꽈락은 면했어도 평균 점수가 안 돼갖고 공법이 점수를 그냥 다 깎아먹었고 평균 미달해갖고 떨어진다. 그 정도로 2차 과목에서는 요 제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과목이 공법이에요. 공법. 그래서 공법을 공포의 공법. 공포의 공법이 공법 포기했다. 그죠? 공법 포기. 우리 수학 포기하면 수포, 영어 포기하면 영포, 공법 포기하면 공포. 그래서 공포의 공법 또는 뭐 공허한 법. 열심히 수업은 들어갔고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공허한 법이다. 이 공법의 별명들이 많아요. 왜요? 여태까지 우리 공법은 우리 살아오면서 다루지 않았던, 겪어보지 않았던, 경험하지 않았던 생소한 것들을 쉬운 말도 아니고 어려운 말로 주제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2차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과목이 공법인데요. 자, 이렇게 너무 또 주위에서 공부한다 그러면은 공법이 제일 어렵다, 공포의 공법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절대 부담 갖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그러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이 뭐 80점, 90점 맞아갖고 합격하는 게 아니죠. 절대평가 60점 이상이면 그냥 합격하는 거예요. 60점 이상. 그러면 우리 공부해서 1년 딱 공부해갖고 2차 과목 기준으로 해서요. 자, 딱 60점 맞아갖고 합격했다. 근데 60점 딱 맞으면은 또 우리 시험 보고 한 달 뒤에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어떻게 돼요, 사람이? 또 내가 OMR 카드 뭐 하나 잘못 체크하진 않은지 오만 생각이 다 들면서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이후에 합격자 본 이런 데 나가보면은 사람 얼굴이 그렇게 수척해져 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들어져 있고. 그래서 딱점, 이 60점 딱 맞으면은 아주 그냥 심장이 쫄깃쫄깃하니까 한 개만 더 맞히는 거예요. 한 개만 더 맞히면은 몇 점이냐? 60.83. 이게 신의 점수라 그러죠. 신의 점수. 딱 1년 공부해갖고 60.83으로 합격했어요. 자, 요분하고 한 3년 공부해갖고 80점, 안정적인 80점, 뭐 90점으로 합격했다. 3년 공부해갖고. 그러면 이거 누가 나와서 중개실무도 잘해요? 중개업, 사업 누가 더 잘한다? 모르죠. 그건 뭐 자기의 역량껏 수완에 따라서 돈 버는 거니까 누가 더 중개업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몇 점으로 합격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몇 점으로 합격했냐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공부해서 딱 60.84 맞아갖고 합격하신 분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에 합격만 하면 돼요. 몇 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공법은 50점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 그래서 너무 부담 갖고 공법 처음부터 겁먹고 그럴 필요가 절대 없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2차 과목 중에서 하나가 공법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는 순서대로 학개론, 민법, 중개사법, 그리고 공법. 이 공법이라는 과목을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그럼 공법이 어떤 과목이냐? 저희가 어떤 내용에 관해서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할지 이런 공법에 관해서
제가 한 2시간 정도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그러죠.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자, 우리 기초 입문서, 기초서에 보면은 133페이지, 134페이지에 부동산법 총치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이 2시간 동안은 제 PPT 자료 갖고, 자, PPT 자료는 이제 제가 PPT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자, 이 PPT 자료 빔 띄워놓고 수업할 때 요것도 열심히 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필기하시는 분들. 그래서 강의 노트 다 만들어 갖고 올려드렸어요. 이 PPT 그대로 똑같이 강의 노트로 만들어 갖고 그 첫 수업 옆에다 수업 자료 해갖고 참고 자료 그거 다 올려드렸으니까 그 강의 노트 그거 딱 다운 받으셔갖고 프린트해서 보시면 돼요. 이 필기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우리 앞으로 공법 공부하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런 베이스가 되는 기초적인 내용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너무 집중해서 듣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그럼 부동산 공법, 자, 의의부터 한번 따져보죠. 자, 우리 기초, 그 강의 노트의 첫 페이지에 보면은 부동산 공법에 의의해갖고 똑같이 올려놨죠. 그거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부동산 공법, 자, 부동산 공법은 우리 시험의 2차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2차 과목의 제목이 되고요. 부동산하고 공법이니까 부동산 공법 하나씩 풀어보죠. 자, 부동산 하면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네요. 민법에 보면 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그럼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동산 많이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 농작물도 있고 뭐 공장 재단 무슨 재단 뭐 해갖고 많이 있는데, 자, 우리 공법에서는 정착물 하면 건물 얘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서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인데 그 중에서도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부동산은 토지예요. 토지.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래서 본질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법을 다른 말로 토지공법 이렇게도 얘기하죠. 토지에 관한 공법. 그건 이제 두 번째 공법이라고 그래요. 공법. 자, 공법은 쉽게 얘기하면 공적인 법이다. 그럼 공법하고 구분해서 제가 비교할 때는 CF 이렇게 했어요. CF 비교. 사법이라고 그러죠. 사법. 사법은 사사로 사자 써갖고 사적인 법이라고 그러죠.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사법. 그래서 우리 사법의 대표적으로 1차에서 공부하는 민법 있죠.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이 사법. 그럼 민법 같은 사법은 사적인 개인과 개인의 권리 의무 관계 같은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사법이다라고 한다면, 공법은 공적인 법, 공적 관계를 규율한다고 그래요. 그럼 공적 관계는 국가하고 국민의 관계죠. 우리가 국가하고 개인 이렇게 썼는데 개인이 다른 말로 국민. 국가와 국민의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우리가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사법에서는 개인과 개인이 절대 평등해요. 법 앞에 평등이라고 그러죠. 법 앞에 평등. 그래서 이 개인과 개인의 평등한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게 사법이라면, 공법은 국가하고 국민이 평등한 게 아닙니다. 자, 여기다 그려놨듯이 국가가 국민보다 더 위에 있어요.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그래요. 국가가 위에서 국민들에게 명령해요. 해라, 하지 마라.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복종, 상명, 하복이라는 국가와 국민의 수직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우리가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법은 평등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라면, 공법은 국가와 국민의 수직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일단 부동산 공법, 자,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동산 공법이 뭐예요 하면은 부동산 토지나 건물, 그 중에서도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부동산은 토지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이게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우리가 통칭하고 부동산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공법이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행정법이라고 그래요. 행정법. 국가가 부동산, 토지에 대한 각종의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을 부동산 행정작용이다라고 하고요. 이런 국가가 부동산에 대한 행정작용에 관해서 규정하는 법으로서 행정법.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각종의 정책, 우리 토지 공개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의 부동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거죠.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 이런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에 대한 행정작용,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행정작용에 관한 행정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공법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이 공법이 훨씬 더 많아요. 헌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헌법, 국가와 국민의 관계,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그러죠. 뭐 생명권부터 시작해갖고 행복 추구권도 있고, 뭐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 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국가와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갖는 권리, 기본권부터 시작해갖고 국가의 정체성, 정체성,
그래서 우리 헌법 1조 1항이 그 유명한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통치구조, 삼권 분립이라고 그러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뭐 이런 국가의 통치구조 같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최고 규범으로서 헌법이라는 것도 다 공법이에요. 공법. 그 형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범죄. 국가가 우리 국민들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범죄로 규정하는 거죠. 살인하지 마라. 또 물건, 남의 물건 훔치지 마라. 때리지 마라. 또 사기치지 마라.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중고나라에서 제가 취미가 만년필이에요. 만년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만년필 또 단종되고 이런 것들은 중고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중고나라에 또 몇십만 원 주고 또 만년필 사기로 했다가 이게 사기쳐갖고 나쁜 놈 하여튼 사기당해갖고 경찰서 신고하고 막 그랬는데요. 아무튼 이런 사기치지 마라. 이런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범죄로 규정. 그리고 국민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국가가 대신 처벌해 주는 거죠. 형벌권을 발동해서 처벌을 해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법이라는 것도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이다라고 하고요. 뭐 헌법, 형법, 뭐 각종의 사회법 다 공법인데 그중에서 우리 부동산법은 공법 중에서도 행정법이라고 그래요. 행정법. 그리고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 규제법입니다.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뭐예요? 그럼 한마디로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들이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이용하고 거래하는 재산권 행사를 국가가 규제하는 법. 이게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못하게 하는 거야. 한마디로 규제하는 건데 왜 규제하는 거냐. 국민들에게만 전적으로 맡겨두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대표적인 게 독점이나 투기 현상. 우리 한정된 국토, 땅이 유한한 국토를 일부 가진 자들이 독점해요. 그래서 2대8 법칙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파레토 법칙 아주 유명한 거죠. 상위 20%가 우리 국토의 80%를 독점하는 거예요. 독점 현상. 왜 독점하겠어요? 투기하는 거죠. 또 아파트 혼자서 그냥 400채, 500채 갖고 그냥 있다. 갭 투자해갖고 막 몇백 채씩. 그거 어떤 경우예요? 그 부러운 경우죠. 부러운 경우인데 아무튼 그 몇백 채씩 소유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거죠. 투기한다 그래. 투기. 그래서 투기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대표적으로 환경오염 문제. 환경 그냥 다 오염시키면서 개발. 또 수도권만 개발이 돼요. 지방은 다 죽어나가요. 우리 인구 5천만에서 2,500만. 반이 그냥 수도권에 집중돼 갖고 그냥 아둥바둥 모여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만 집중적으로 개발되는 국토의 불균형적인 발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특히 또 우리 아파트 같은 거는 투기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분양가 상한제, 무주택 서민들이 보다 싸게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게끔 국가가 분양가를 규제하는 거예요. 비싸게 분양 못하게.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또는 주택가에 급등하는 거를 규제하겠다. 그래서 국가가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규제 누르는 거예요. 싸게 분양해라. 그래서 인근 지역의 시가는 10억인데 선분양하면서 분양가는 8억이에요. 그럼 8억에 분양받으면 시가의 차익 2억 그냥 먹는 거죠. 불로소득이 되니까 이거 노리고 그냥 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한다 그러면 경쟁률이 옛날에 몇 대 1, 몇십 대 1. 근데 요새는 몇천 대 1, 몇만 대 1 나옵니다. 몇만 대 1. 그냥 난리 난 거예요. 대한민국 부동산 그냥 투기 공화국이 됐죠. 그래서 투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각종의 규제를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투기하니까 투기과열지구 같은 거 딱 지정해요. 서울특별시 투기과열지구 정해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분양받았다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못 팔게 하는 것을 전매를 제한한다. 투기 목적으로. 또 분양받은 아파트 싸게 분양받은 만큼 실제 거주 의무라는 걸 부과해요. 그래서 실제 살아야 돼요. 거주 의무에 위반하면 그냥 토지주택공사가 그냥 다시 뺏어가 버린다. 거주 의무. 이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각종의 규제를 도입하는 거죠. 또 국토가 난개발되니까 토지를 이용 개발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받고 하세요. 건물 건축할 때도 건축 허가라는 것부터 받고 하세요. 왜요? 아니 내 땅에다 내 돈 갖고 건물 짓겠다는데 함부로 건물 지어갖고 부실시공해서 무너졌다. 자기가 죽는 거 아니죠. 새 들어갖고 사는 사람. 이런 딴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생명, 신체 이런 것들 침해하게 되니까 함부로 건물 못 짓게 하는 거죠. 건물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부터 받고 하세요. 뭐 신고하세요. 뭐 이런 각종의 규제를 도입해서
이런 개인과 개인의 이익이 아니에요. 혼자서 아파트 몇백 채 갖고 있다. 자기는 돈 벌 줄 몰라도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빈부격차, 양극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국가 전체, 국민 전체 이익을 도모. 그래서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두루두루 같이 잘 살자. 그거를 공공복리라고 그래요. 공공복리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 그거를 우리가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자, A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이제 토지예요, 토지. A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를 B한테 팝니다. 파는 것을 매매한다 그러죠, 매매.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매매계약 체결돼 갖고 매매계약이 유효. 그럼 매매계약에 따라서 A가 돈 받고 토지 소유권을 B한테 넘겨줄 수가 있죠. 그래서 A와 B가 개인 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토지를 사고 파는 거, 이거는 철저하게 사법관계죠. 사법관계. 그래서 매매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권리, 의무, 이거를 이행 안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런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사법, 민법이다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A가 소유하는 토지가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고 그래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 허가구역 안에 토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토지를 거래할 때는 그냥 매매할 수가 없어요. 이 토지 거래가 투기적인 목적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국가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 이 토지거래 허가라는 걸 받아야 매매계약이 유효가 돼서 B가 이 토지를 매수, 살 수가 있게 돼요.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못 받았다. 그럼 매매계약도 무효.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개인과 개인의 관계, 매매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거죠. 국가가 토지를 거래해도 좋다. 허가 내주는 거예요. 또는 토지를 거래하지 마라. 허가 안 내주는 거예요. 이런 국가가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 이런 계약 관계 같은 이 거래 관계에 개입해서 사전적으로 토지의 투기적인 목적의 거래를 못하게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투기를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토지 거래 허가 받아갖고 매매 계약이 유효가 돼서 B가 이 토지를 매수했어요. 그럼 B가 이 토지를 샀다. 그럼 이 토지를 B가 이제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 토지는 용도 지역이라는 것에 따라서 그 토지를 어떻게 쓸지 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이용 못해요. 이 토지를 어떻게 쓸 거냐 미리 국가가 다 정해주고 있죠. 이 땅은 건물도 짓고 개발할 수 있는 땅, 농사만 지을 땅, 또 이용 개발 못하고 그냥 보존할 땅. 이 용도가 정해져 있어갖고 용도대로만 B는 이 토지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용도를 보니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요. 그러면 건물 건축할 수 있는데 이때 이 건물도 어떤 건물을 어떤 크기로 건축할 수 있는지 이것도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다 규제가 다 있어갖고 이 규제에 맞게 건물도 건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국민들이 토지 같은 부동산을 거래하고 이용하고 하는 것들을 국가가 다 규제하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해갖고 규제. 그리고 이 규제를 위반했다. 토지 거래 허가 안 받고 거래했다. 그럼 계약도 무효가 되고 처벌도 해버려요. 처벌도. 그리고 건물 건축하는데 허가 안 받고 무허가로 건물 건축했다. 역시 처벌해요. 3년 5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개인과 개인의 권리, 의무 같은 이 거래 같은 거래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을 국가가 규제하는 거. 이 규제를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국가 전체 또는 국민 전체 이익, 공공복리를 위해서 각종의 규제를 가하는 법을 공법이다. 그래서 이 규제라는 것은 엄격한 거예요. 딱 정해놓고 그거 위반하면은 처벌. 그러니까 이 공법은 엄격하고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딱딱한 법입니다. 딱딱한 법. 그래서 저도 얼굴이 어때요? 딱딱하게 생겼죠. 얼굴이 아주 엄격하게 생겼어요. 물론 뭐 그렇진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이제 규제를 조금 더 우리 재미있게 풀어갖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강의라는 게 뭐예요? 뜻을 풀어준다 그죠? 조금 더 우리가 재미있게 쉽게 알아먹을 수 있게끔 제가 다 강의해서 재미있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럼 이제 토지에 대한 각종의 규제를 가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가 수천만 필지예요. 이 수천만 필지별로 일일이 토지의 규제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각종 일단의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요.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을 규제합니다. 규제.
그래서 이 규제를 가하는 수단이 뭐가 되는 거냐? 계획이에요. 각종 이제 토지에 대한 계획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광역도시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국민들이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을 규제합니다. 계획법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규제하는 것을 좀 학문적으로 우리 얘기할 때는 공용부담이라고 그래요. 공용부담. 공용이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입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하는 법. 자, 부담이라는 말이 첫 번째 법률 용어인데요. 부담이라는 말 언제 써요? 실생활에서 부담. 얼굴이 부담스럽다? 할 때 부담 이렇게 쓰죠. 부담. 너는 얼굴이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그런 부담이 아니고, 자, 여기 공법에서 부담이라고 할 때는 의무 부과를 얘기해요. 국민의 재산권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 이거를 공용 부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법. 그래서 부담금 이런 제도가 있어요. 부담금은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 그건 쉽게 얘기하면 돈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돈 내라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부담금, 어려운 말로 돌려갖고 쓰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라는 게 의무 부과다. 첫 번째 법률 용어를 한번 봤고요. 그러면 공용 부담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용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공용 제한. 공용 제한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 우리 유한한, 우리 한정되어 있는 국토라는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함부로 이용 못하게 제한하는 거예요. 이 토지를 그 용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하는 것을 공용 제한이라고 하고요. 이 공용 제한과 관련해서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그리고 용도 구역제, 지역지구 구역제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용도 지역이에요. 우리 국토에 여태까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용도 지역이라는 게 다 지정이 돼 있어요. 토지마다 용도 지역이라는 게 지정이 되었고 이 땅을 어떻게 쓸지, 우리 용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쓰임새를 얘기하죠. 쓰임새. 국가가 계획으로 이 땅 어떻게 써라 쓰임새를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 용도대로만 토지를 쓸 수가 있어요. 내 땅이라도 내 마음대로 이용 못합니다. 이 용도 지역 등에 따라서 토지를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거죠. 제한하는데요. 자, 용도 지역이 우리 시험에 두 문제, 용도지구 하나, 용도구역 하나. 그래서 합쳐갖고 네 문제. 그럼 공법이 한 과목 40문제인데 그 중에서 네 문제, 10%는 공용 제한의 개념 알고 계십니까? 이거 갖고 물어봐요. 공용 제한. 그 중에서도 용도 지역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제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공용 수용이라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공용 수용. 자, 여기서 수용은 거둘 숫자 써갖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취득, 뺏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도로를 설치해야 돼요. 도로를. 근데 도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도로를 설치하기로 한 예정지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내 땅 안 팝니다. 그러면은 도로 설치 못하죠. 그래서 도로라든지 전철 같은 거 또는 신공항을 건설 또는 신도시 개발 이런 공익사업 하는 데 필요한 국민의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강제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수용. 물론 그냥 강제적으로 뺏어온 공산주의고요. 보상을 조건으로 수용한다 그래요. 보상금 주고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수용한다라고 하고요. 이런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 공법에 또 4개가 있어요. 시설 사업이나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뭐 국민주택 건설 사업 이런 거 할 때 수용할 수 있는데 그 수용도 우리가 공법에서 꼭 알아야 되는 아주 기본 개념 중에 하나고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용도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공용 환지, 공용 환권 해갖고 얘들을 쌓아 묶어갖고 공용 부담. 그래서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이용 못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또 내 땅 팔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뺏겨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될 의무를 부과한다. 수용. 이런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공용 부담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 공법이다.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4가지. 공법의 성격이라고 할 때는 일단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 대한 행정작용에 관한 법, 행정법. 그리고 주된 내용은 뭐 하는 거냐?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 규제법이다. 이게 공법의 핵심 단어죠. 그리고 규제를 가하는 수단은 계획이에요. 토지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갖고 계획에 따라서 규제. 그리고 이런 규제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우리한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 공용 부담에 관한 법.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성격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공법에서는 주어가 누가 되겠어요? 행정법이니까 국가,
이 국가를 우리 행정법에서는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행정청이 항상 주어가 돼요. 규제를 가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냐? 국가. 우리 국민은 이 규제를 어기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냥 밑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어기면 안 된다. 수동적인 의미밖에 안 돼요.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국가가. 우리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국가가. 그래서 공법에서는 개인, 국민이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주어가 국가입니다. 국가. 이 국가를 행정법에서는 행정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공법에서는 주어가 국가니까 이 국가 행정청이라는 걸 모르고는 공법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인데, 자, 우리 이제 국가와 지자체 합쳐갖고 행정청, 이런 행정청의 위계질서. 자, 이거부터 한번 보고요. 이 행정청 또는 행정기관의 위계질서. 이게 앞으로 우리 공법 공부하는데 베이스. 이 행정청이라는 걸 모르고는 공법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하는데 이게 앞으로 공법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꼭 우리가 베이스로 전제 조건으로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청 다 똑같은 말이고요. 자, 행정청 하면은 크게 이제 두 개 있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 지방자치단체를 줄여갖고 지자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가를 중앙행정청. 그래서 국가를 중앙정부 또는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부르고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 또는 지방행정청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를 합쳐갖고 행정청 또는 정부 뭐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국가, 이 국가를 전 국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청이다. 중앙행정부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법에서 중앙행정기관 하면은 국토교통부가 됩니다. 국토교통부. 물론 행정부서가 18부가 있다고 그래요. 18부. 우리 들어본 거 뭐 있어요? 기획재정부라는 거 들어보셨죠? 기획재정부. 또 행정안전부도 있고 또는 뭐 국토교통부도 있고 노동부도 있고 애들 교육부도 있고 많아요. 환경부도 있고 여성들 많으니까 여성가족부도 있고 이런 18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공법에서 중앙행정부서 하면은 국토교통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정확한 이름이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우리 이하에서는 줄여갖고 그냥 국토부 장관 이렇게 불러요. 교통자 생략했고요. 국토부 장관. 판서할 때는 국토부 장관 두 글자로 국장 이렇게 줄여갖고 부릅니다. 국장. 그러면 저 공법에 장관들이 또 몇 명 나와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 장관 줄여갖고 해장 이렇게 써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하여튼 이름도 되게 길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림부 장관 줄여갖고 농장.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라서 행장. 그냥 무슨 장들 많이 나오는데요. 자, 국토부 장관은 줄여갖고 국장. 그래서 국토부 장관을 이꼴 중앙행정기관 또는 국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국가라고 할 수도 있고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국토부 장관이라고 할 수도 있죠. 다 똑같은 말. 국가, 중앙행정기관, 국토부 장관 다 같은 말이고요. 이런 국토부 장관이 우리 공법에서는 가장 상급 행정청이 된다라고 합니다. 가장 상급 행정청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건 물론 국토부 장관보다 더 위에 있죠.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 그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각 부를 통할하는 사람을 국무총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각 부의 장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런데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우리 공법에서 안 나와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우리 공법에서는 제일 상급 행정청, 위계질서라는 게 뭐예요? 상하가 있다 그 얘기죠. 위아래가 있다. 그래서 가장 공법의 상급 행정청은 국토부 장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는 다시 지방자치법을 보면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 넓을 광자의 지역역자, 광역지자체. 이 광역지자체 밑에 풀뿌리가 되는 기초지자체. 광역, 기초. 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는 종류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광역지자체 하면은 넓은 지역이죠. 우리 서울특별시. 특별시가 있고요.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역시가 있죠. 경기도, 강원도 같은 도가 있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 이게 넓은 광역지자체다라고 하는데 특별한 케이스가 또 두 개 있죠. 특별자치하는 시, 특별히 자치하는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얘들도 다 광역지자체인데요. 얘들은 우리나라에 하나씩밖에 없어요. 이 특별자치시가 어디겠어요? 세종시. 세종시는 정확한 이름이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그래서 세종시, 제주도. 자, 요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로서 광역지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그럼 5개 광역지자체 처음에 우리 법조문에 쓸 때는 법률로 쓸 때는 다 써줍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다 써주는데 이거 나올 때마다 다 써주려고 그러면은 길어질 수밖에 없죠. 법조문이 길어지니까 처음에만 다 써주고 생략해 갖고 써요. 생략해 줄여 갖고 쓰는데 그러면 광역지자체는 줄여 갖고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뒤에 말 따는 거예요. 뒤에 말 따니까 시 아니면 도가 되죠. 그래서 요 5개 광역지자체는 우리 법에서 이하에서 시도라 한다. 딱 이렇게 써요. 줄여갖고 시도. 그럼 시도 하면은 5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줄여갖고 쓰니까 정확한 의미가 뭔지 풀어갖고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광역지자체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장 아니죠.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까지. 그래서 5명을 광역지자체장.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줄여갖고 어떻게 쓰겠어요? 시장 아니면 도지사니까 시도지사 이렇게 쓰는 거죠. 시도지사. 그래서 이 시도지사가 우리 공법에서 하여튼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하는데 시도지사가 누군지 모르니까 공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 하면은 5명 누가 있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이 5명을 우리가 묶어갖고 시도지사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광역지자체 밑에 이제 풀뿌리가 되는 기초지자체가 있죠. 서울특별시 안에는 자치구를 둔다. 특별시 안에는 자치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치구 뭐 있어요? 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그래서 우리 특별시 안에는 자치구가 25개가 있어요. 25개.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서울특별시 그 쫙 자치구들 그 지도 그려놨죠. 다 쉬어보니까 25개. 25개 자치구로 구성된 큰 도시가 특별시가 되죠. 그 다음에 광역시. 자,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와 군을 둡니다. 이게 특별시하고 차이점. 특별시 안에는 자치구만 있는데 광역시 안에는 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광역시 지도에 부산광역시 그려놨는데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들어봤죠? 해운대구. 근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일 오른쪽에 보면 기장군. 거기에 막 원자력 발전소들 밀집해 있고 그러죠. 그래서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도 있고 군도 있어요. 또 우리 인천광역시에 연수구, 뭐 송도 같은 연수구도 있고 강화군, 웅진군. 그래서 광역시 안에는 기초지자체로서 자치구와 군을 둡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도 안에는 성남시, 가평군 또는 뭐 김포시, 파주시, 연천구 뭐 이런 식으로 도 안에는 시하고 군이 있어요. 시군. 그래서 이 시군을 기초시, 기초군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기초지자체는 자치구와 군과 시가 있습니다. 자, 이걸 줄여갖고 시군구라고 써요. 시군구. 그럼 똑같이 시라고 그래요. 시도 할 때도 시, 시군구 할 때도 시. 이게 다 국어는 그냥 시라고 써놨는데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시도할 때 요 시는 성남시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특별시, 광역시를 얘기하고요. 시군구라고 할 때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이런 기초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공법은 공부하기 위해서 약속을 해야 돼요. 시군구 할 때 시하고 시도할 때 시가 다른 거구나 구분할 수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장, 자치구는 구청장이라고 그러죠. 자치구청장. 그리고 군이면 군수, 시면은 시장.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줄여갖고 시군구청장이라고 합니다. 시군구청장.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또 위계질서는 가장 하급 행정청이 돼요. 그래서 상하 위계질서라는 게 있죠. 우리 공법의 제일 높은 사람이 국토부 장관. 다음이 시도지사, 그 밑에가 시군구청장. 모든 공법은 위계질서대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계질서만 따으려 파악해도 그냥 공법 공부하는데 한 50% 먹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시장, 군수, 시장이나 군수가 계획을 수립했어요. 관할구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갈지 토지의 계획을 수립했다. 그럼 잘 수립했는지 상급행정처한테 가서 사인 받아야 돼요. 사인 받는 거를 승인, 결재 받는다 그러죠. 결재, 승인 받아야 되는데요. 그럼 시장원수는 누구한테 가서 승인 받는 거냐? 시장원수 바로 위에 도지사한테.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받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아요. 절대 시장원수가 한 달이 뛰고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위계질서. 시장원수는 도지사,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 딱 위계질서대로 규정이 돼 있으니까 위계질서가 그래서 공법 공부하는데 그냥 가장 기본 베이스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요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얘들 특별한 건데 얘들은 특징이 뭐예요?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밑에 기초지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 이게 또 특징. 그래서 우리 공법 공부하다 보면요. 시군구청장의 권한, 이 기초지자체장의 권한이 있고 시도지사의 권한, 이 광역지자체장의 권한이 각각 있어요. 권한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건물 지을 때 건축허가라는 것은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받아요. 그 다음에 토지의 용도지역을 지정해준다. 용도를 정해주는 용도지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요. 그런데 특별자치시에서는 기초가 없죠. 그럼 건축허가 누구한테 가서 받을까요? 특별자치시장. 용도지역도 누가 지정해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제주도에서도 기초지자체장이 없으니까 건축허가 누구한테 가서 받는 거냐? 특별자치도지사한테. 또 용도지역도 특별자치도지사. 그러니까 요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장의 권한도 같고 광역지자체장의 권한도 다 같습니다. 즉 기초하고 광역의 권한을 다 간다 이 말은 다 된다고 그죠? 만능이 돼요. 만능. 그래서 이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는 우리 공법 보면은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안 끼는 데가. 다 나옵니다. 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되는데 별도로 뭐 논점을 우리 시험에 물어보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요거는 가로로 묶어갖고 그냥 생략하셔도 돼요. 생략. 얘들 갖고 논점으로 시험에 정답 주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된다. 다 되는 만능이 돼요. 기초, 광역 다 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광역지자체장이다. 그 위계질서 정도만 우리가 정리해놓고 그냥 생략해도 무방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자체, 특별시, 광역시, 도 그리고 특별시 밑에는 자치구, 광역시 밑에는 자치구와 군, 도 밑에는 시하고 군이 있다. 요 일반적인 위계질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더 들어와서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 40분 타임으로 이제 한 교시 수업을 진행합니다. 40분 넘어가면은 좀 지루해지고 그러니까 자, 일단 여기서 끊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요 지자체 몇 가지 더 논점 살펴보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